작전이라는 저 용어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이라는 단어가 뭐랑 같다 그랬어요? 시작하다. 그죠? 시작하다의 의미로 저 작자를 본다. 일으킬 기자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다 정도의 의미로 저 작전이라는 단어 용어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작전 하면 뭐 실행에 옮기는 것 이런 것하고 관련된 용어로 쓰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썼다는 것.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장입니다. 작전장은. 그렇죠?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계속 이어서 보면 자, 요 구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누가 좀 볼까요? 정선생님부터 할까요? 예. 고 살적자 노야 시적질이자 화야. 그러므로 적을 죽이는 원동력은 분노요. 적의 유리함 물자를 탈취하는 원동력은 포상이다. 예. 재화이다. 이 구절은 앞에 물자들 쭉 이렇게 필요한 물자들을 나열을 해놓고, 그 물자들과는 달리 더 들어가는 물자들이 있었죠. 그죠? 예를 들면,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내려주는 포상금, 그리고 또 하나는 적들에게서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뇌물들,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다른 나라가 적의 나라를 같은 그 동맹을 맺어서 우리에게 이제 적대적인 세력들이 힘이 강해지는 것들을 막는 외교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죠.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돈들이니까 그런 돈들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직접 이렇게 맞붙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전에 그 전방에서 근무하던 병사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 보면 요즘 뭐 병사들이 적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총을 직접 쏘아보거나 이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뭐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그냥 총 들고 30분 동안 벌벌벌벌 서로를 겨누고 떨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직접 살상하는 행위, 뭐 총으로도 그런데 고대에는 뭐 창, 칼, 뭐 직접적인 냉병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경우들이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총을 쏘아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독심들이 생기는 그 가장 그 직접적인 어떤 그 동력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냐면 서로 사선에 서서 총을 쏘는데 옆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총을 맞아서 쓰러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들을 보면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그 화가 나는 것, 분노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구절이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뭐 계산이나 아니면 뭐 이성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적에 대한 살상 행위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직접적인 동기는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뭐 정신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하죠. 그렇죠? 여기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을 죽이게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 뭐 한문은 사역 동사가 쓰여지지 않아도 사역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 자체가 사역도 되고 피동도 되고 뭐 수동도 되고 뭐 다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걸 뭐 문장에서도 살적이라고 하는 게 적을 죽이게 하는 것 정도의 의미겠죠. 적들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바로 뭐 병사들 마음속에 생겨나는 분노가 그 원동력이 된다. 뭐 굉장히 그 적실하게 집어낸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적지리자 화야. 뭐 직접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적의 이로움을 취는 나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에게 있는 이로운 점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 뭐 이건 간첩을 만든다든지 적 세력 내에서 우리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이겠죠. 뇌물을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적이 갖고 있는 어떤 있자는 예리함입니다. 그죠? 예리함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화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돈이죠, 돈. 그죠? 재물을 통해서 그런 걸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들입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예들을 보면 간첩 활용하는 예들도 있고요, 그죠? 포섭하는 것,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것, 뭐 그런 활동들, 뭐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례에서 등장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은 기록에 의하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약 80편 정도가 원래는 전해졌다고 하는데 추정하고 그게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추정을 하건대 그 당시까지 있었던 전쟁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편집을 할 때 요 지금 열몇 편으로 아주 짤막한 문구들만 남겨놓은 것은 그런 거 다 빼버리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편성이 되는데, 보십시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20페이지, 원문만 하면 한 2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을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이제 그 사례들을 충분히 이렇게 모아서 이 손자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됐으며 그런 것들을 이 문장 속에 많이 실어 놓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쭉 뭐 얘들이 읽어볼만 하고요. 어느 정도는 원문들의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구절도 할까요? 거전 이득거 10승 이상 상기 선득자 이경기 정기 거잡 이승지 졸선 이양지 시위 승적 이의감 고병 귀승 불귀구 고지경 지장 민지사명 국가 아니 지주야. 전거를 타고 싸우는 전쟁에서 적이 전거를 열량 이상 누획하면 가장 먼저 빼앗은 자에게 보상한다. 예. 전기의 깃발을 바꾸어 아군에게 편성하고 아군을 태운다. 예. 포로는 잘 대우하여 비축하면 적을 이길수록 아군의 세력이 더욱 강해진다. 예. 그러므로 전쟁은 속전속결을 귀히 여기며 장기전을 천히 여긴다. 예. 따라서 전쟁을 아는 장군은 백성의 생사를 관리하는 자이며 예. 국가의 안위를 주재하는 자이다. 예. 그 앞부분하고 이어진 구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붙어서, 이 당시에 이제 전쟁, 말이 끄는 수레를 중심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요즘 보면 그거 전차죠, 그죠? 전차를 획득하면 그 획득한 걸 가져와서 우리 전차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획득한 것에 가장 앞선 사람,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포상을 내려서, 뭐, 포상 내린다는 행위는 뭡니까?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그럴 수 있는, 또는 그렇게 그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들을 어떻게 보면 전쟁이란 상황에서 가장 적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도 거기에 뭐 달려들게 만드는 동력이 뭐냐 하면, 예, 물질입니다. 포상입니다. 포상이라는 게 뭐 물질적인 어떤 포상 그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가 남보다 잘했다는 걸, 자기가 남보다 낫다 또는 남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걸 공인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인간, 뭐, 일종의 권력욕과 연결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동서양 사상들 중에, 중요한 정치 이념으로 등장하는 유가, 도가, 뭐 이런 철학들은 사실은 삶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동력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살짝 가립니다. 그러니까 당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 체제 내에서 사람들이 순응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큰 틀을 제공해 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병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 뭐 종행가, 그리고 혼란 속에서 나왔던 여러 뭐 법가의 사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이 행동하게 만드는 동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 병가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한 거겠죠. 그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지금도 그건 뭐, 역시, 지금도 뭐 다른 답들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역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에 밝혀진 뭐 유전적인 지식 또는 과학적인 여러 지식에 의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들은 뭐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관찰하고 역사적 사례를 이렇게 추출해내고 현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 가장 직접적인 부분들을 추려내서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들을 여기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잘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작전법 처음 시작할 때 손자가 강조했던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일 앞부분 들어가 보시면 어딨나, 이 판본이 아니구나. 제가 갖고 있는 게 여러 개여가지고. 비용을 헤아려 봐야 된다. 그죠? 제일 처음은 비용을 헤아려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적에게서 빼앗아서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뒷부분은 적에게서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식량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그거였지만 여기서는 전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병력도 그렇게 활용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은 병력마저도 우리 병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을 하고요. 빼앗은 전차? 전차는 아니고 수레도 깃발을 바꿔 달고, 그 다음에 그 운용하는 병력들도 붙잡은 사람들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우리 병력들을 같이 태워가지고 그 병력들이 우리 편에서 서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건 뭐 나중에 정북식이 들어가면 굉장히 전쟁 규모가 커지는데 그때 되면 포로로 잡은 사람들 포로로 많이 잡으면 힘들죠. 전쟁에서 요즘 현대전에서 그렇습니다. 적을 죽이는 것보다 적을 포로로 만드는 게 우리한테 더 이롭다. 적을 죽이는 것보다 적을 부상을 입히는 게 우리에게 더 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뢰를 만들어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발목만 살짝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지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부상병을 보살피고 그걸 하려면 저쪽에 인적, 물적 자원들을 소비시키잖아요. 그죠? 진짜로. 그렇게 해서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여기는 손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붙잡은 사람들 잘 대해줘가지고 우리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전력이 훨씬 강해질 수 있겠죠. 이전에 저번 시간에 저는 요 작전편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적한테 식량 1톤 뺐으면 그건 우리가 20톤을 수송해 갔을 때 도달하는 양과 전선에 도달하는 양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1톤을 뺐으면 여기서부터 천리를 가지고 움직일 때 20톤이 있어야 전선에 1톤이 도착한다. 그런 거니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통찰로 보여집니다. 이 글이 기원전 거의 5세기 정도에 나온 글이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이런 시기에 나왔던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이 손자병법의 기록들은 끊임없이 그 이후의 전쟁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 또는 싸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정형을 제공합니다. 정형을 제공해서 거기서부터 변형되는 겁니다. 이후의 병법이나 이런 전쟁의 활용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손자병법이 인용이 됩니다. 인간관계 내에서도 인용이 되고요. 사회 운영 또는 전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손자병법이 언제나 뭐 인용이 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폭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뭐 가장 단순한 이 문장들은 굉장히 짤막짤막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함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함축적이라는 이야기는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그만큼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갖고 있는 구절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 구절은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크게 예. 여기 지금 한 가지만 단어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민지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명은 원래는 신입니다. 신. 인간의 수명을 생사를 좌우하는 신을 사명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신을 의미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자 정도의 의미로 이 사명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비슷한 구절은 오늘 볼 모공편에도 등장을 합니다. 모공편 제일 마지막에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한번 다시 더 보고요. 오늘 원래 해야 될 작전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병사비 승지에서 작은 지금 병사를 우리 병사랑 섞어서 태운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섞어서 태운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저는 3편 혹시 앞장 정도라도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아이고. 모공이요? 예.
보신 분 모공이라고 할 때 제목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손자병법이 제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개도 그렇고 작전도 그렇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가지고. 자, 작전, 모공. 이 모공이란 글자 참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모라는 글자가 우리 많이 쓰는 단어, 글자입니다. 우리 모의하다, 그죠? 모색하다, 이런 걸로 많이 쓰는 글자인데, 모의하다, 모색하다, 그렇게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모 이러면 잘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모는 가장 적절한 예가 뭐가 있을까? 뭐 역적 모의, 뭐 모의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모의인데 모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거나 말로 이야기하면서 말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그 과정이 아니고 말이나 머릿속에서 그 일의 그림들을 그리는 게 뭡니다. 시뮬레이션. 예, 그런 겁니다. 그건 뭐 기구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뭐를 전쟁의 목표는 이기는 거니까요, 그죠? 이기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취합을 해야 될 거고요. 또는 어떤 진경로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적의 세력을 어떤 형태로 하면 약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작전 참모들이 하잖아요. 그죠? 작전 참모들이. 모공이라는 글자는 적이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략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공이라는 요 글자만을 가지고 한문의 번역을 해보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앞에 어라는 건 이건 장소 내지는 때를 나타내는 일종의 전치사입니다. 모공입니다. 모일 때 공략한다. 직접 그걸 하면. 또는 앞에 써있자, 이런 허사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모공입니다. 모로서 공략한다. 두 개의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모공편에 실려있는 기록들을 보면 1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요즘 떠오르는 게,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저 모공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2년 뒤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5년 뒤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미국의 관리들이 그런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아니요, 먼저 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전쟁 역량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부품 잘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갖고 있는 외교관계 또는 그 외교관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1대1로를 박살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위안화라고 하는 강력한 화폐가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이 일어날 상황인 겁니다. 일단. 그렇다면 그 일어날 상황에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직접 맞붙기 전에, 언젠가는 맞붙을지 모르겠지만 맞붙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잘라버리고요, 맞붙었을 때 그냥 박살을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달려들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모공편을 읽으면서 미국에서 미국 육사나 뭐 이런 데서 손자병법을 열심히 읽는다 그러더니 쟤들이 정말 그걸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사실은 역사적인 과정들을 보면 미국이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을 침몰시키는 과정도 모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화국이 갖고 있던 힘들을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가지고, 경제력은 미국이 월등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형태로 군비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산들을 거기에 쏟아붓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발전에 투입될 수 있는 돈들을 그냥 다른 쪽으로 다 투자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모공의 전략이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2번으로 보면 만약에 이 모공이라고 하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전투가 아닌 외교, 심리, 조건, 경제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적을 굴복시키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공이라는 단어가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번으로 번역한 거는 조조가 해설을 달아놓은 그걸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 중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첫 구절이 조조가, 제가 계속 조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손자병법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조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손자병법의 원본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세상에 내놓고 거기에 해설을 붙인 사람이 조조입니다. 그래서 조조의 해설을 따라가는 게 원본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적이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해 갈 때 그 전략 수립하고 계획하는 부분에서부터 공략해버려가지고 그 전략이나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모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마지막 제일 밑에 부분에 모라는 글자의 의미가 저도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이리저리 좀 찾아봤는데, 요 모라는 글자를 연안이라고 풀어놓은 곳이 있어서 설문의자에 저렇게 풀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어려움을 생각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죠?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저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직접 그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모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의 원래 의미에 가장 가까운 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려 써서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심모원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깊이 생각을 하고, 심모니까, 그죠? 모나 리어나 다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먼 데까지 보면서 계획하는 거, 심모원려 할 때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공 어느 정도 이렇게 의미가 혹시 전달이 되십니까? 네. 저는 모공이 너무너무 모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디 손자병법 번역은 많은데 모공을 번역해 놓은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완전히 오해했던 게 모공을 공격을 계획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한문이 참 어려운 게, 글자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글자들, 뻔히 아는 글자들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 뒷부분이 좀 읽히던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책에서도 사실은 모공할 때 공을 공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뭐 그런가요? 별 생각 없이 저는 전혀 그렇게 안 읽히던데. 예, 바로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그 맥락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일관되지가 않아가지고 책 읽을 때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번역을 해놓긴 해놨는데 그 의미가 뒤에까지 쭉 같은 편에서 쭉 이어져야 되는데 뒤로 가면 예. 가신대요. 아이고. 너무 재밌네요. 우리 다음 주에 뵐까요? 아니, 이렇게 이런 공부를 처음 해봤잖아요. 이제 그냥 손조방 공부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전혀 관심 밖의 책이었는데 정변 친구가 이걸 좀 하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재미없는 공부를 제가 그랬는데 너무 재밌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네, 돌아가신 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네. 가셨네. 자, 이거 맞나? 모공 같고요. 그 다음 조조 안 했죠. 이 구절도 이건 뭐 책에 없는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욕공적 필선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공 해놓고 조조에 이 모자를 또 써놨으니까 그죠? 저것도 어떻게 번역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던데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적을 공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면 반드시 먼저 전쟁을 계획하고 그죠? 준비를 한다. 누구나. 제가 아까 말한 모공의 해석 그거 아닌가요? 근데 마지막 글자하고 저 모공자 모자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모요? 예, 정우하고. 이모랑 이모랑 같이 씁니다. 제가 여기는 다 지금 이 두 글자가 같은 글자로 써 있는데 요 글자입니다 원래 이 모자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즘 눈이 그래서 화면으로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 모자 요겁니다. 요거 안목세 쓰는 거예요? 예, 아니요. 예. 요겁니다, 요거. 계속 이 글자가 나왔는데, 요거랑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요 판본에서는 요 글자를 이제 계속 써야 됩니다. 네. 여기도 지금 잘못됐는데, 같은 모입니다. 이치장. 예. 뭐? 이거 전부 다 저걸로 써놨네. 그래서 저는 저기 박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같은 모자입니다. 아까 했던 요거? 조조 해석은 그 의미 아닌가요? 어떤 의미? 예. 그 공격하는 걸 계획한다, 준비한다. 예, 이거는 우리 편도 아니고요. 우리 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라는 전제를 다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죠. 네, 그게 모공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공의 의미가 아니고 이건 모의 의미입니다. 뭐의 의미? 예, 모공은 공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공 이렇게 되면 요 단계에서 공략하는 거고 이 모공하면 요런 단계에서 공격하는 거고요. 요런 거를 수단으로 해서 공격하는 거고요. 그렇죠? 준비하는 걸 통해서 공략하는 거고요. 그거 조금 다르죠? 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양쪽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손자왈. 손자왈. 용병지법. 전국위상. 파국차지. 정군위상. 파군차지. 전려위상. 파려차지. 전졸위상. 파졸차지. 전오위상. 파오차지. 시고. 백전백승.
이 선지선자야. 부전이 불인지병. 예. 선지선자야. 예. 손자가 말했다. 군대를 움직이는 원칙은 나라를 운전이 아니 죄송해요. 예. 뭐 차? 아이고야. 전화를 좀 나라를 운전이 아니 최상이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군을 운전이 아니 최상이고 군을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려를 온전히 하니 최상이고 려를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조를 온전히 하니 최상이고 조를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오를 온전히 하는 것이 최상이고 오를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꺾는 것,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이다. 예. 선의 선이다. 예. 좋습니다. 이거 뭐 손자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그대로 갖고 있죠. 직접 붙어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획득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결국은 뭐 양쪽 다 그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 쪽도 피해를 입으니까요. 그죠? 그 이전에 그런 걸 이렇게 맞붙어서 전투를 하기 이전에 또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굴복시키는 거, 그게 모공이죠. 그죠? 모공. 제가 모공이라고 설명드린 그 취지를 요 글에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나오는 군, 여, 졸, 오, 이게 부대 규모입니다. 뭐 동일한 문장이 쭉 반복, 국, 군, 여, 졸, 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뭐 요즘대로 하면 사단, 연대, 대대, 소대, 분대 뭐 이 정도 그 사람 규모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위상, 파국 위지. 파는 다른 나라를 깨부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에 무찌르는 게 파죠, 그죠? 전국은 뭐 이겨서 복속을 시키더라도 온전한 상태로 복속을 시키는 겁니다. 이 군이 뭐 조조주에는 12,500명이 하나의 군의 규모라고 합니다. 고대 전국 시기 이전까지는 군대의 규모는 뭐 숫자가 많든 작든 3군이 군대의 편제입니다. 중군, 자군, 우군 이렇게 해서 3군이 하나의 군단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그래서 3군이라고 하면 군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전국 시기를 벗어나서 조금 더 지나면 5군 체제로 갑니다. 중군, 자군, 우군이 있고요. 전군, 후군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 5군 체제로 가는데, 여기서도 뭐 군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3군이라는 표현도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죠? 그 3군이라는 표현은 군대 전체란 의미입니다. 군 하면 뭐 요 정도 병력을 의미하고요. 똑같은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국, 군, 그다음 여, 뭐 졸, 오, 뭐 요런 식으로 쭉 그 나열되고 있고, 전부 다 온전할 전자를 씁니다. 이거는 그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걸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국, 뭐, 전졸 다 마찬가지죠. 그 졸, 이게 뭐, 5명이면, 아니면 50명이면 50명 전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기는 것. 그 옛날 글들은 굉장히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전국,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태를 온전한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저걸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략이 많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어디 갔어? 뭐 뒷부분 백전백성 비선지서냐, 선지서냐니까 그죠? 선 중에 선. 이것도 여기에 어자가 사실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선 중에서 선한 것, 선한 가운데에 선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부전이 굴인지병 선지서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 적군들을 굴복시키는 거, 그죠? 취지는 거의 뭐 앞에 이야기한 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고상병 벌모 기차 벌교 예, 기차 벌병. 예, 그러므로 최고의 전략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이 외교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이 상대 병조를 공격하는 것이다. 예. 뭐 문장을 보면 거의 그대로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벌모, 벌교, 벌병이라고 하는 세 개잖아요, 그죠? 그 조조의 해석에 따르면 벌모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전쟁을 하고자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 단계, 그걸 모의 단계로 봤습니다. 그 단계일 때 공략하는 게 벌교입니다. 벌모입니다. 그 다음 벌교라고 하는, 교는 조조주에 보면 이게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글자가. 이것도 뭐 번역할 수 있는 여러 그게 있는데, 이 장자는 시간부사입니다. 시간부사고 합은 합류하다의 의미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이 장자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합류하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편의 동맹국들을 의미합니다. 교는 외교의 교자죠. 벌교라고 할 때 그럼 외교의 교자입니다. 여기서는 계획할 때 공략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막 전쟁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끌어모으는 그 상황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전쟁터로 군대들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마주 서게 된 거죠. 상대편이 군대의 편제를 완성해서 진영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뭐 이걸 독립적으로 보면 모로서 정벌을 하고 교로서 치고 병으로 친다 이렇게 번역해도 가능하거든요. 사전에 어떤 뭐 공작이나 매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략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공략하는 거고, 이 교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나라들을 동원을 해서 적국을 압박하는 것, 외교를 통해서 압박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요건 정말로 군대의 병력을 이용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치는 것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조의 그걸 최대한 살려가지고, 최상의 전쟁 방법은 적이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걸 공략하는 거고, 벌교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동맹관계를 공략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군대를 공격하는 거, 이걸 그냥 목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항상 제일 세 번째나 이런 것들은 그 방법 중에 좀 안 좋은 방법,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나열이 되는데, 원래는 이 문장이 뒷문장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는 여기 잘랐잖아요. 기하, 그 다음 문장이 어디 갔어? 요 구절이잖아요. 기하, 공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가 있고, 그 아래 제일 마지막 개는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거는 군대가 편제를 이루고 있는 그 공격하는 것보다 성 안에서 이렇게 딱 농성이라 그러나요? 성을 방패로 삼아 있는 군대를 공격하면 우리가 피해를 훨씬 더 많이 입겠죠. 그래서 그 아래라고 하니까 세 개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건 최악의 방법이다. 그 정도 의미로. 여기서는 지금 기하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뒤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읽어갈까요? 기하공성, 공성지법 위부득이, 예. 수로분원, 구기계, 3월 이후성, 거인, 우 3월 이후이, 장불승 기분이, 무이지, 살사졸 3분지 1이 성불발자 자공지제야. 그 다음은 성을 공략하는 것이다. 성을 공략하는 법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다. 예. 점차와 수레 등을 수리하고 기계 등을 갖추는 데는 3개월이 지나야만 이루어진다. 거의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토성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 토성 토성. 쌓는 것도 또한 3개월이 지나야만 끝이 난다. 장차 자신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개미가 달아붙듯이 성을 공격하게 하는 것 하여 사졸의 3분의 1을 죽이고서도 성을 함락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의 재앙이다. 예. 가장 피하고 싶은 그게 우리 병력들이 손상을 입는 것잖아요. 그죠? 이겨도 우리 군대 10명 중에 6명 죽어버리면 이런 거 경우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러시아 병사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데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러시아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병사가 많이 죽는다고 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한참 그걸 이리저리 전쟁 상황들을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리전이잖아요. 미국의 대전략 아래에서 이렇게 러시아랑 싸우는 거고, 그것도 일종의 모공,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직접 전쟁을 안 하는 게 모공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둘이 서슬 이렇게 강화 협상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그런 거 보면 러시아가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아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도 죽긴 러시아가 더 많이 죽었죠. 예, 러시아는 2차 대전 때 보면 독일하고 붙을 때 진짜 사람을 갈아 넣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결국 이기잖아요. 그 유전자가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죠. 아예 스스로 파괴했잖아요. 예, 다 후퇴하면서 그냥 다 그냥 내버려 두고 후퇴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제일 못할 행위인데 그게 당연한 그게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아마 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이 가지는 피해라고 하는 게, 적에게 가하는 피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피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걸로 이렇게 고려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거 보면 이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전투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결코, 그러니까 긴 의미에서의, 넓은 의미에서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걸 아마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데서 나온 결론이거나 뭐 역사적인 사례들 많이 보아서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나온 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당시 같으면 뭐 책 같은 게 많았을 리도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안 자라서 책이 많았을지 기록이 많았을지. 네. 요즘은 고대라고 하고 그 이전의 어떤 그 역사 시기들에 대해서 지금의 시각에서 이렇게 낮추어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경고들이 끊임없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삶이 우리 삶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 삶이 훨씬 낫다고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뭐 지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자료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손자가 이런 생각을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뭐, 와, 그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했네. 이렇게 감탄할 부분은 사실 아니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찰은, 예, 전쟁에 대한 통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쉬셨다 싶어요. 예. 잠시 요 구절만 좀 하고 갈까요? 뭐, 다른 건 별로 여기 나온 용어들이 좀, 여기 지금 위부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거 좀 잠시만 하고 싶시다. 네, 네, 네. 부득이라고 할 때 우리 많이 사용하죠. 네. 부득이해서, 제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부득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러서고 안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서 한다는 의미.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만둘 수 없어서. 이는 그만두다는 의미입니다. 그만둘 수 없어서 하는 게 부득이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에 대해서 사유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득이라는 용어. 특히 도가 쪽에 굉장히 사유를 많이 했는데, 부득이라고 하는 것과 필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같은 걸로 보는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부득이해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혹시 뭐 그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얼핏 뭐 말이 예. 됐다는 생각도 예. 물러설 수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입니다. 그죠? 소극적인 의미에서 뭐 도가들이 어떤 뭐 철학적 도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소극적인 철학이긴 하죠. 소극적인 철학이긴 한데요. 이 부득이를 그만둘 수 없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득이를 해석하는 거고요. 저 부득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필연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필연입니다. 같은 걸로 보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득이를 필연이라고 보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는 와닿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하고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 여기 뭐 이런 도구들은 그냥 별로 몰라도 되겠죠. 저도 잘 이게 찾아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림도 없고 자료도 없고, 여기 번역해 놓은 여러 책들을 보면 온갖 그게 다 달라요.
마차가 있는데 조조는 바퀴가 4개 달려 있고요. 그 위에 널따란 판이 있어가지고 공격해 오는 걸 막아서 그 밑에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서 성에 접근하게 만들어주는 마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위에서 화살 쏘고 뭐 돌 던지고 이런 걸 막을 수 있게 마차에 이런 큰 상을 딱 덮개를 씌워가지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밀고 성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만든 일종의 공성 장비입니다. 그런 거고요. 기계 뭐 이런 게 있고. 이 거인은 사람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흙을 쌓아서 앞으로 좀 흙을 쌓아서 확 밀어가지고 앞으로 밀고 그 다음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쌓고 또 밀고 해서 성으로 점점 접근해 가가지고 성 높이와 똑같은 그걸 만드는 게 요거인 것 같습니다. 뭐 조조 번역도 조조 해석도 저는 의미가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느 구절이지? 여기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구절, 그 조조 해석의 두 번째 그 거인이라고 하는 부분 제일 마지막입니다. 긴 그거에서 거인은 흙을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약을 튀어오르다 뭐 이렇게 했는데 흙을 던져 올려서 높이 쌓아서 앞으로 밀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약을 흙을 갖고 이렇게 튀어 올라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확한 번역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걸 찾아봤는데 어쨌든 뭐 옛날에 전쟁할 때 성 높이로 그 흙을 쌓는 겁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대등한 높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자가 거 다음자가 다른데 지금 같은 건가요? 다른가요? 네. 눈이 봅시다. 책이 틀렸죠? 인자가 같은 글자 아닙니까? 같은 글자입니다. 흑토변인데. 예. 흑토변 책? 글자가 완전히 이 책에는 달라요. 다른 글자예요. 네네. 담배 연 다르네요. 예. 요거는 이 판본이 여럿인데 아마 의미는 같을 겁니다. 네. 예. 글자가 다르네요. 요 책하고 제가 지금 여기 해놓은 거는 한문대개에 들어있는 손자병법입니다. 조조주를 달고 있는데 글자가 조금씩 다른 게 조금씩 있어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글자들이 훨씬 더 통용된 그걸로 아마 그 판본으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거인. 인. 예. 거인. 거의 비슷합니다. 흑토를 앞으로 뺐나요? 그리고 요걸 빼버렸죠. 문자를. 문자 대신 흑토. 예. 흑토 밑에 있잖아요. 조금. 여기 흑토가 2개구나. 예. 예. 글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요 글자랑 저거랑 비교는 안 해봤는데, 요즘 한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는 앞으로 6개월이면 끝날 거라는 전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예. 미국이 뭘 제시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6개월 안에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저기 한번 떴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러시아의 성전 형식으로 만들어주면서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당장되지. 그렇게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러시아까지 끌어들인 그 힘을 가지고 중국을 상대하겠다라는 형태로 미국 전략이 바뀌고 있다. 바뀌는 건 아니겠죠. 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러시아에 적발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연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나 지금 뭐 바이든이나 뭐 거의 뭐 동일한 어떤 궤적, 중국 최소한 중국을 상대한 그 부분에서는 동일한 궤적을 따르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군사력 빼고는 의외로 약한 것 같아요. 뭐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원밖에 없고. 그리고 경제 규모가 워낙 작고 푸틴이 10몇 년 동안 저 전쟁을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내의 농경지 확장, 그다음 목축업 조성.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다른 데 지원이 다 끊어져도 버틸 수 있는 역량을 10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전쟁 그냥 불 따고 나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탐냈다는 말들. 그렇죠. 결국은 그 땅을 이제 뭐 죽고 있고 피해를 많이 당하고 그래도 저는 근거가 봤습니다. 좋으세요. 이거 근거가 러시아가 바라는 대로 아마 종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다 차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이 그 선에서 이렇게 그렇게 조절을 할 것 같아요. 미국이 뭐 못 쫓아내겠습니까? 못 쫓아낼 것 같지는 않은데 쫓아내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빵 주문 받습니다. 놀래? 공감했던 빵 주문. 어떻게 그래 놀래는 거야? 아 잘못했지 않을까 지금 내가 눈치 하나 줬거든. 할까 이렇게 했더니 금방 맞아오자마자 근데 얼굴이 웃고 있었어. 지금 아프잖아요. 개당 얼마 미리 주문한다. 우리 달래미에서 장사해야지. 맛있네요, 진짜. 자, 일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 가실까요? 고 선용병자 예, 불인지병 이비전야 예, 발인지성 예. 이비공야 예, 회인지구 이비구야 예. 피리전쟁 우천하 고병부돈 이리가전 차모공 집업야 예. 그러므로 용병에 능한 자는 적을 굴복시키되 전쟁으로 하지 않는다. 적의 성을 함락하되 공격으로 하지 않는다. 예. 적국을 무너뜨리되 오래 끌지 않는다. 반드시 온전함으로 세상에서 싸우기에 병력이 손상되지 않고 이익이 온전히 확보될 수 있다. 예. 이것이 공격을 준비하는 원칙이다. 예. 번역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죠? 의미도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손자의 전쟁 원칙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비전, 비공, 비구입니다. 비자 세 개 붙어서 비전, 비공, 비구. 뭐 전쟁 원칙인데 붙어서 싸우는 거 안 하는 게 전쟁 원칙입니다. 공도 없다고. 예, 예? 공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을 싸워서 쳐부숴서 굴복시키는 게 손자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굴복시키는 거, 그게 전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하고 붙어서 싸우고 하는 거는 그 목적을 이루는 제일 마지막 그거.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거. 공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뭐 비전, 여기도 보십시오. 굴인지병이 부전냐 이렇게 하고 비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부전하고 비전은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그 부전이라고 하면 싸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이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이런 번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단이 전투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전투 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렇게 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함락시킬 수 있는 수단은 공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를 선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부전, 뭐 불공, 불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부정하는 거라서요. 제가 번역한 거 한번 볼까요? 이 용병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계속 나오지만 그냥 전쟁하는 겁니다. 그죠? 전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지만 그 수단은 전투가 아니다. 적의 성을 함락시키지만 그 수단은 공격이 아니다. 공격을 통해서 함락시키는 게 아니다. 적국을 무너뜨리지만 그 수단은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그 뒤로는 반드시 온전함을 유지한 채, 이 온전함을 유지하는 건 양쪽 다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유지하고요, 적국의 온전함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야 접속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온전함을 유지한 채, 이 표현은 왜 들어간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에서 온전한 상태로서 싸운다. 그래서 군대는 돈자되지 않는다. 거꾸로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군대가 갖고 있는 날카로움은 온전히 보존이 된다. 그죠? 이게 바로 모공의 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공의 의미가 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비전, 비공, 불구. 비구. 아, 미구. 비구. 요 세 가지. 그게 이 사람 제목부터는 모공의 의미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모공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그죠? 여기서. 저걸 그냥 모략을 통해서 공격하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전투나 물리적인 공격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번역해도 사실 뭐 외교적인 어떤 그 역량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핍박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뭐 두 개가 어떤? 예, 여기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획과 준비한 단계에서 공략한다는 것도 그 전에 첫 번째 설명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뒤에서 뭐 조력하는 거 아니면 근본이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서 약하게 만든다는 그렇죠. 싸울 첫 번째였고 두 번째도 이제 물리적인 전투가 아닌 이게 또 약간 비슷한 의미로 외교 심리 조건, 경제 조건 이런 거에 그렇죠. 네, 해당되는 걸 한다고 하셔서 두 개 다 해당되는 예, 그럼 그러니까 직접 붙어 싸우는 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방법들 그런 것들을 통해 이거 뭐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면 너무 잔인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네. 왜 생각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진짜 죽고 살고 하는 진짜 이 두 개의 선택지가 굉장히 극단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너무 깜빡하기야 뭐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가능. 생사에 관련된 관계적인 거에 관련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사실 뭐 재판에 저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런 극박한 상황이면 이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 성패의 갈림이라고 하는 건 너무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6번 예. 고용병지법 10즉위지 5즉공지 예. 배즉 분지 적즉 능전지 예. 소즉 능도지
불약즉 능피지 예. 소적지견 대적지금이야. 예. 그러므로 용병의 원칙은 10배의 병력이면 포위하고 5배의 병력이면 공격하고 2배의 병력이면 나누어서 공격하고 예. 대등한 병력이면 싸울 수 있고 예. 적보다 병력이 적으면 도망가고 예. 적보다 실력이 약하면 피한다. 예. 전력이 약한 군대가 고집스럽게 저항하면 강한 적에게 잡힌다. 예. 읽으면 뭐 그런 대로 무리 없이 그저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뭐 문장 끊는 것도 사실 옛날 뭐 마침표, 쉼표 이런 게 없잖아요. 문장 구조를 보니까 저는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끊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방법은 10배이면 이렇게 포위를 해서 압박을 하고 5배이면 공격해 들어가고 2배이면 나누어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조조조에 따르면 우리 부대를 2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앞에 나가서 적과 이렇게 바로 대치하는 병력이고요. 하나는 뭐 기동전 또는 우회전 또는 예비병력으로 빼놓는 겁니다. 기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번갈아 가면서 싸운다든지 이러면 적을 지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2개로 나눈다라는 게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글자 하나가 빠졌다. 뭐 하다가 적기라고 하는 건 대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수를 적이라고 하는. 대등하다면 싸울 수 있고, 이 소자를 써서 숫자가 적다면 또 역량이 적다면 도망갈 수도 있다. 불약, 상대편과 나가 같지 않다면, 전력이 같지 않다면 이거지. 저는 요거랑 요거 정도가 조금씩 내려오는 거라서 조금 못 미친다면 정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거는 적은 거고 요건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로 번역을 했고, 능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요 세 단락을 하나의 그걸로 끊었고요. 문제는 요 구절입니다. 소적지견 대적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번역은 적은 군대는 굳건하게 버텨봤자 큰 적에게 사로잡힌다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번역을 저는 요 글자가 그렇게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저 글자를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한문의 규칙에 따르면. 그래서 온갖 걸 다 찾아보고 일본 거까지 찾아보고 했는데 별 차이, 이거랑 큰 차이가 없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하면 작은 적의 경고함, 큰 적의 뭐 사로잡음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글자 그대로 저도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고려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허사들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적보다 우리의 규모가 적다면 또는 적보다 우리의 규모나 역량이 작다면 우리를 견실하게 지키고, 적보다 우리의 규모가 크다면 둘러싸서 포로로 잡는다 정도의 의미가 이 원래의 문장의 그 본래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조도 분명하게 이 구절을 그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디 3페이지 갑자기 안 보이네. 여기 주다라는 거 네 번째 보면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체를 갖춘 적이라면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이게 견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조조의 구절, 뭐 직접적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적지견 대적지금에 대해서는 줄을 그냥
뭐 소, 불렁, 당, 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은 규모는 큰 규모의 부대를 감당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대부분 그냥 요 조조의 주석에 따라서 그냥 대충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전력이 약한 군대가 고집스럽게 저항하면 강한 적에게 사로잡힌다. 이게 저항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런 의미를 이 원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소적이라고 했고 대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뭐 대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소적은 그럼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 소적 그 구조가 똑같은 구조라서 그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을 때는 막 피해 다니거나 우리가 함락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견고한 그런 성체 안에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그 취지에서 써놓은 문장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뭐 1년대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풀이에는 한글 번역을 그대로 읽으면 그런 대로 뭐 문맥도 이어지고 한데 한문 원본을 그대로 번역하는 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소적지견, 대적지검 이렇게 할 때 옛날 글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약시켜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 우리 동양에서 글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전통이나 권위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글을 쓸 때 독자들을 배려하고 글을 쓰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게 글을 써놓으면 상대방이 이 글을 읽고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의 전통에서는 글 쓰는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씁니다.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의 권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는 게 언제까지를 말씀하셨나요, 대략? 우리 전통시대는 다 그렇습니다. 전통시대? 예. 우리가 근대화되기 이전. 뭐, 우리 할아버지 나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책을 버리고 책을 막 이렇게 훼손하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못 참아 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실린 글이라고 하는 것의 권위가 그만큼 이렇게 누적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뭐죠? 책이야 던지면 어떻습니까? 책이 굉장히 귀한 것,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글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동양하고 서양에서 글이 만들어지게 된 시작점이 다르죠. 서양에서 글이 만들어지게 된 시작점은 서양은 계산하고 장사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글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제일 초기에 글자 만들어진 거 보면. 근데 동양에서는 명령하고 신의 계시를 줬고 이런 걸로 글이 탄생을 하죠. 갑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건문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고 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맥락에서 글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배자가 피지배민에게 자기 뜻을 이렇게 그 드러내서 관철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그 작동을 해왔었고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하고 서양은 좀 많이 다릅니다. 동양의 법은 그야말로 아랫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지시입니다, 지시.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는 그런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서양은 뭐 어떨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속이잖아요. 계약과 관련된 형태로 법이 이렇게 건대법도 그렇고 이전의 법 같은 뭐 함무라비 법 이런 건 좀 다르려나요? 거기도 뭐 그 구절들 보면 일종의 상호 간의 어떤 계약 이런 것과 관련된 구절이 꽤 많습니다. 뭐 이런 피해를 입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주는 것 이런 뭐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동양 쪽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명령 아래로 내리는 명령의 의미 따라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글자가 참 이런 난감한 구절 이 어떤 한 편의 전체를 번역하다 보면 꼭 이런 구절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럴 때는 이걸 뭐 어떤 형태로든지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문맥이 잘 이어지는 형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에 따르면. 이 조조가 줄을 달면서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구절. 그러니까, 20적, 일적, 위지라고 하는 그 구절. 10의 병력으로 하나를 대적할 때는 포위한다. 이것은 장수의 지혜와 용력이 서로 대등하고 병기의 예리함이나 둔함이 균등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된다. 근데 만약에 지키는 주인이 약하고 공격하는 손님이 강한 경우에는 이 10배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배의 병력으로 하비성을 포위해서 여포를 생포했다. 난 2배의 병력만 가지고도 그 용력에서 진짜 엄청난 놈인 여포를 생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시로 이렇게 들어서 들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조조는 굉장히 뛰어난 장수죠. 굉장히 뛰어난 장수이기도 합니다. 조조가 그 전쟁하면서 남긴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요. 조조가 이 손자병법 손자 약해라는 책을 짓고요. 그리고 몇 개의, 3개인가 4개의 병서를 따로 또 자기가 직접 짓기도 했습니다. 그 병법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 손자 약해라는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뭐 결국 싸움 붙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들은 뭐 여기 병법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적벽대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박살이 나기도 하고 이 손자병법의 하화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 때문에 아주 그 혼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조조는 굉장히 뛰어났던 그 장군이고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삼국지를 3번 읽었는데 제 지금 기억으로는 삼국지가 썩 그렇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왜요, 선생님? 어떤 면이? 그 온갖 그 모략과 암투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간 군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부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또 그 영웅의 어떤 그런 심리들 이런 것들이 그게 인간들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그런 시각인가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 조조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선생님 다음에 삼국지를 해보면 어때요? 그건 몇 년을 잡아야 될 텐데요. 어른이 돼서 보는 삼국지 다 이렇게 몇 년을 잡아야 될 텐데요. 보셨던 것 같으니까. 우리 여자들은 삼국지 잘 안 보고 보셨나요 혹시? 저분은 저는 삼국지의 폐해가 정말로 크다는 데 대해서 동감입니다. 정말로 큰 폐해가 있다는 게 모략,
뭐 제발요? 전술 이런 게 마치 성공의 어떤 또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손자병국 같이 전공을 지켜야 된다. 전공법으로서 기본을 닦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영향을 많이 미치신 거예요. 받으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거 근데 본인은 전공법으로 가셨잖아요. 물론 그건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겨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살아오면서 그런 편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근데 하나하나 알게 되었는데 차라리 삼국지를 어릴 때 안 봤더라면 그런 생각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제갈량같이 뭔가 대단한 어떤 뭡니까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걸 찾을 생각 아예 안 그래서 했어요. 제가 그냥 맨날 욕먹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갈량이 실제로 욕먹고 있는 실제 정사들을 많이 보게 됐었어요. 보니까 전략적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 그 여름 방학 때인가? 아 방학이 아니고 휴가 때 제가 그 고영이 쓴 삼국지 만화책이 예, 예. 있어요. 10권짜리. 그걸 제가 단권에서 샀습니다. 그러려고 단권에서. 그래가지고 딱 여름 휴가 때 딱 가지고 부산교회 갔는데 거기 못 읽은 이유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뭐였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작아서 그래서 이 삼국지고 뭐고 큰일 났다 내 나이 먹어가지고 글자도 안 보이고 안경 끼셨는데도 안 보여요? 왜 그러지? 많이 적으면 안 보여요. 그 고영 삼국지가 진짜 그 조그맣게 빡빡하게 이렇게. 예. 옛날에 나온 돋보기 안 쓰나? 아직까지는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12년 전에 제가 PDF로 넣어 놓은 걸 어디서 봤는데 요즘도 떠돌 텐데요. 그걸 그럼 좀 확장. 크게 만들면 좋겠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혹시 PDF로 있는 거 갖고 안 계세요? 그걸 뭐 구해보려면 긁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큰 화면에 딱 띄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찾아야 되겠네요. 재밌어요. 그 초안지도 재밌고요. 재미는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물을 잘 살려서 그렸던 네. 초안지들. 재밌어. 그 제갈량과 관우의 서로에게 묘한 경쟁심이 있었어. 만화에 그렇게 자, 그다음 뭐로 갈까요? 이거 이제 각각의 경우들을 다 그걸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시들을 쭉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요. 보충 설명을 조금씩 해놓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쭉 읽어 보십시오. 9번. 네. 이제 2개 남았는데 다시 넘어갈까요? 접니까? 예. 부장자 길죠. 국지보야 보주 즉 국필강 보극 즉 국필약 예. 고 군지 소위환 우군자 3 부지 군지 불가이 진이 위지진 예. 부지 군지 불가이 태이 위지태 시위 미군 예. 부지 삼군지 사이 동 삼군지 정자 즉 군사혹의 예. 부지 삼군지 권이 동 삼군지 임 즉 군사의의 예. 삼군 기혹 차의 예. 즉 제후 진한지의 예. 시위 난군 인승 예. 무릇 장군은 나라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예. 보좌를 잘하면 나라가 필히 강해지고 보좌를 못하면 나라가 필히 약해진다. 예. 그러므로 군주가 군대의 근심이 되는 일이 셋이 있다. 예. 군대가 진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진격하라 명령한다. 군대가 퇴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고 퇴각하라 명령한다. 이를 일러 군대의 고삐를 물린다고 한다. 예. 3분의 1을 모르면서 3분의 업무에 간섭하면 병사들은 미혹된다. 예. 3군의 임기응변을 모르면서 3군의 임명에 간섭하면 병사들을 의심한다. 예. 3군이 미혹되고 의심하면 제후들이 눈물이 재난이 닥친다. 이를 일러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여 적에게 승리를 안긴다고 한다. 예. 자, 이 구절도 뭐 보라고 하는 글자
여기 지금 주에도 달려있죠. 보자의 보는 덧방나무라고 하는데, 뭐, 마차에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는 보광목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걸 그대로, 그 보자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그냥 장수란 국가라는 수레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덧방나무와 같은 존재다. 덧방나무가 빈틈이 없으면 국가는 반드시 강해지고, 덧방나무가 틈이 있으면 국가는 반드시 약해진다. 이 정도로 보면 보자의 의미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덧방나무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이 마차, 옛날 마차 발굴된 게 좀 있을 텐데 별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경우,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지보, 뭐, 국가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번역해도 큰 무리는 없죠. 그죠? 근데 의미를 좀 더 강화시켜주면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잘 그 의미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주가 군대에 이 환이라고 하면 걱정거리입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인데, 뭐, 여기 보면 앞에 내용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군대가 가서는 안 되는데 가라고 위는 말하는 거, 명령하는 경우. 군대가 불가이태, 물러나서는 안 되는데 가는 되다, 불가는 안 된답니다. 그렇죠?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군대가 물러나서는 안 되는데 물러나라고 말하다. 즉 명령을 내리는 경우, 군주가 그런 경우. 이 미는 소의 이 멍에를 씌우는 거, 그게 미의 의미입니다. 실사자 들어가 있죠. 요 콧뚜레 해서 멍에 씌우는 거. 그러니까 군대에 콧뚜레를 이렇게 씌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의 특성 또는 그 특징의 그 자체적인 그걸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군주는 군대에 의해서 골칫덩어리 또는 걱정거리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부지 삼군지사, 여기 삼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부지 삼군지사, 아까 삼군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중군, 우군, 자군을 합친, 그러니까 이 삼군이라고 하는 건 위치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군대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군하고 자군의 역할, 그리고 병력의 구성도 사실 조금씩 다르고요. 중군은 이제 이제 군주나 아니면 주장이 해서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삼군이라고 각각의 군대들의 그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니까 삼군에서 각각의 군들이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동삼군지정,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치할 때 그 정이잖아요. 그죠? 군대의 역할과 그 기능에 따라서 대장인 사람들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군대에 내릴 명령들을 제정하는 게 정입니다. 정이라는 글자가 우리 정치라고 하는 의미의 정자도 그겁니다.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그 정무직에 해당하는 관료들이 정자를 써줘.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법령을 제정하고요. 그 법령 제정된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정무직 또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감찰하죠. 그 두 가지를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삼군의 역할에 따라서 내려지는 명령들을 만들어내고 그 명령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장소에 임금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죠? 군사혹의. 왜냐하면 그 군에 속해 있는 병사들이, 혹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첫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저건 말이야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와서 저건 아니야, 소야 이렇게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한 가지의 의견을 무언가에서 상반된 의견들이 발생하는 경우 그걸 혹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라고 번역했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뭐 정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그 다음에 부지 삼권지 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부대들, 그 세 부대들이 갖고 있는 경중의 조절. 상황에 따라서 자군이 중요해질 수 있고 우군이 상황에 따라 중요해질 수 있죠. 권이라고 하는 건 저울의 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삼군의 임이라고 하면 맡은 일입니다. 맡은 일들을 결정하는 것에 군주가 간섭을 해버리면, 참여를 해버리면 군사들은 의한다.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는 의심이라기보다는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의자. 첫 시간에 여기 지금 혹차의라고 되어 있죠. 이 차는 보통 번역할 때 and로 번역합니다. 혹하고 의한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차의 원래의 의미는 시간적인 지속입니다. 혹해서 그 결과로 곧바로 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게 되어서 어떤 걸로 이어지느냐 하면 의심하게 되는 것, 내지는 어디 갔어?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장군이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군주가 옆에 끼어들어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들은 어느 쪽에 따라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겠죠. 그게 혹입니다. 혹의 상태고, 그 다음에는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이 삼군, 군대 전체가 번역을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망설이게 되면 군대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제후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 군대가 인자를 조조는 빼앗을 탈자로 번역했습니다. 이 부대가 얻을 수 있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는 이끌어 가버린다, 빼가 버린다의 의미로 번역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조가 번역했듯이 뺏어버린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이런 글자의 번역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삼군지 권, 삼군지 사, 그죠? 그 다음에 삼군지 정, 삼군지 임 같은 것들이 번역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혹의 이런 것도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대로 전체적인 의미는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걸 제가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썩 정확하게 잘 번역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의미는 어느 정도 전달하고 있어서 조금 바로 잡아봤습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혹, 의, 이런 글자들. 그다음 정 같은 거, 권 이런 거, 권도라고 할 때 말씀드렸죠, 그죠? 기본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울 추다,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다 정도 기억만 하면 그 뒤로는 크게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았는데 하고 예, 한 구절 안 남았는데? 안 남았다고요? 좀 더 남았는데요? 예? 250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마지막 번역은 한 구절인데요. 이걸 잘게 쪼개놨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제가 번역해 놓은 걸 할까요? 네. 예. 제일 마지막 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예, 그겁니다. 한문을 읽지 마세요. 그거 뭐. 밑에만 보면 되죠. 고지승유오. 예. 지가 이전 여 불가 이전 자승. 승. 5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식중과지용. 식중과지용 예. 자승. 예. 상하 상하 동욕. 동욕 자승. 성. 예. 상하 동욕 자승. 이유 대불 유자승. 예. 장유 이군 불어자승. 예. 차오자. 예. 지승지도야.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245쪽. 고알, 지피지기, 백전불패, 예. 부지피지기, 예. 일승일부, 예. 부지피지기, 예. 매전필태. 예. 됐습니다. 이 짧은 걸 이렇게 길게. 예. 승리를 알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있다. 예. 첫 번째, 싸워도 요걸로. 되는지와 싸우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경우 승리한다. 예. 두 번째, 병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군대를 운영할 줄 아는 경우 승리한다. 예. 세 번째, 위와 위와 아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갖게 할 경우 승리한다. 예. 네 번째, 걱정하며 대비한 채 그렇지 않은 자를 기다리는 경우 승리한다. 다섯 번째,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군대를 잡아 끌지 않는 경우 승리한다. 예. 이 다섯 가지가 승리를 알 수 있는 길이다. 예. 그러므로 말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고 예.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예.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죠, 그죠? 좀 근데 이건 뭐 싸워도 되는지 싸우면 안 되는지 여기도 가히 불가히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면 이길 수 있고 중과지 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용병입니다. 용병. 용자 한자 나올 때는 여기서 많은 경우 용병을 의미합니다. 이 중과라고 하는 적과 비교해서 내가 병력이 적은 경우, 내가 병력이 많은 경우 중과. 그죠? 그러니까 적과 비교해서 병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군대를 운용할 수 있으면, 요 식자는 지자랑 거의 뭐 알다의 의미로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 상하 동욕자. 이거 어떻게 번역하고, 이것도 참 번역이 그렇게 쉽지 않던데,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같이 하다. 이 동자가 동사입니다. 이게 욕동이 아닙니다. 동욕입니다. 그죠? 그죠? 바라는 것을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앞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첫 시간에 봤던 구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군주가 갖고 있는 생각을 민들이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랫사람, 윗사람들이 같은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일치된, 우리 법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병롱일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랫사람들을 자기 그거에
그 맞추는 어떤 그런 사회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도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우대부루라 우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전쟁을 생각한다면 전쟁이 가져오는 피해 또는 우리가 졌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이건 전쟁이니까 그죠? 우는 생각하다, 걱정하다의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안고 살고 있죠. 그래서 준비를 다른 나라보다는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기 같은 거 만들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해서 그래서 조금 뭐 번역을 조금 더 그걸로 했습니다. 걱정하며 대비한 채 그렇지 않은 자를 기다리고 있으면 와서 공격해 오면 이길 수 있다. 그 정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 그러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장능 군부러 이 능자 현능 할 때 능자 이 장군의 능자가 붙는 거는 장수들은 무력이 세거나 뭐 이런 거에 용맹함 이걸 그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능자가 붙은 겁니다. 능력 있는 거, 일 잘하는 겁니다. 장군이 뛰어나고 군주가 몰고 다니지 않으면 어자는 마차 모는 게 업니다. 그죠? 군주가 이 장군들이나 군대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몰고 다니지 않으면 이긴다. 전쟁은 철저하게 전쟁 전문가들에게 맡겨라. 전쟁은 이 생각은 저 생각이 손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적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안 따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쟁은 전쟁 전문가에게 맡겨라. 요 뒷구절은 자주 아까 말한 소량 그거죠. 어디? 어? 이전에 예, 장수가 5번? 중하고 군대 예, 그렇죠. 그런 거. 예, 고삐. 간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르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 군주가 모르면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 깔려 있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내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거고요. 상대방을 알고 모르고 나만 알면 일승일부.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알면 그래도 위태로워지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위태롭게 되진 않는다 정도인데 이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정도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손자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근데 손자 같은 경우에 지기만 해도 그죠? 예, 굉장한 태의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태의 그걸로 가진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전투가 한 번 이기고 한 번 져고 하는 거는 전쟁에서 지는 거랑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멸망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그죠? 나는 저걸 알면 함부로 덤비지 않을 수도 있겠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자병법을 읽을 때 제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 형하고 세를 볼 텐데요. 이것도 제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형하고 세를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준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읽어도 명확하게 그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용어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에게서 형이나 세라는 개념은. 그리고 이후에 이 형과 세는 동양의 전국 시기에 들어서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변하는 세상, 격동하는 세상에서는 이 형과 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개념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이 두 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첫 풀만하네요.